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거나 싸우지는 못했고 이거를 속으로 뭔가 되게 억누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한 그 부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게 삶인 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의식이 성장해 가면서 저게 나의 어린 시절도 저랬겠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와는 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어린 시절에 있었던 기억들은 무의식으로 사라져서 그게 건드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피곤해. 되게 피곤해. 저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그냥 좀 더 풍요롭게 쓰고 그러면 어떨까. 근데 부모님의 의식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부모님 세대는 더 오랫동안 그런 생존의 위험, 좀 먹을 것도 없고 굶고 가난한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은 그런 것들이 좀 바뀌기도 굉장히 더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그런 상태가 이제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지금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그런 그때 어린 시절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있었던 감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감정들이 매 순간마다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저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건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에 감정들이 점점 처리가 되면 그때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이 저분은 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건 내가 더 이상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의식에 깊이 있는 거 자체, 이게 상처받은 내면아이거든요. 내면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건드려지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감지를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건드려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손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주에게 잔소리를,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는. 근데 아이는 그게 잔소리를 들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물론 들렸을 수도 있죠. 확인해보는 필요는 있겠지만, 근데 아이보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그렇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어린 시절에 똑같은 게 반복됐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 좀 더 풍요롭게 먹고 싶고 뭔가 이런 거 듣기 싫고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시절이 좀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게 싫었으니까 내 아이에게 정말 풍족하게 이렇게 하고 그런 염려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 상황을 보니까 아이는 오히려 그게 더 신선하고 별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건드려지면 굉장히 좀 뭔가 감정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더 잘 살아야지 아끼면 잘 산다 이렇게 그래서 너 앞으로 힘들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속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그때 말도 못했잖아. 그때 감정들을 풀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죠. 그걸 잘 설명을,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설명할 때는 되게 이렇게 차분하게 또 친절하게 어떤 게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지금 이렇게 다 먹어야 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맥락을 이렇게 알기 쉽게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또 그때는 시절도 시절이고 그리고 다 지치고 힘든 것이 그렇죠. 있으니까 거기까지 배려를 못했던 경우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때 너무 가난했으니까 음식을 남기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식을 남겨? 그거는 그렇게 귀한 건데 또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거 농부가 피땀 흘린 그 땀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먹고 싶지 않아도 그런데 먹게 되니까 나중에 이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건 자기 감각에 반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남겨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꾸역꾸역 먹으면 나중에 당뇨병 가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이 그렇게 되면 그걸 남기는 사람한테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 돼. 그렇지. 그분은 또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감각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도 애들 먹지 않으려고 그럴 때 자꾸만 사랑으로 먹으라 그러지만 애들은 자신의 감각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깊이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 그래야 상처를 주지 않죠.
그래서 그때 아이에게는 뭐 아이가 그냥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좀 더 건강하면서도 아이가 좋아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되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만큼만 먹게 하면서 아이도 사실 자신의 감각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저 섬세하게 무엇을 내가 좋아하고 무엇이 지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시기라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 부모님 아이 입장에서는 조부모님은 또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자식은 그 자기 부모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기 때문에 조부모가 그 말을 해도 부모가 그거는 그렇게 해서 염려해서 그래서 그런 거지. 그거는 너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지. 그건 뭐 너한테 야단치는 게 아니다 있잖아요. 이렇게 방어해주고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아이를 밥 먹으러 깨웠다가 아이가 뭐 이렇게 투정 부려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발에 맞았나 봐요. 그래서 자는 아이는 자기도 지금 왜 깨웠냐 대답을 했다. 근데 기회 되면 한번 물어보는 것도 그리고 물어보면서 그 힘들었어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시고 그냥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게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인데 너는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된다. 그렇지. 예,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상처가 건드려진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게 명절이 되면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상처가 건드려지는 부분들. 원래 원가족에서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사람이 비슷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어린 시절이 되게 재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은 어른인데 좀 어린 아이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른이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조금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친절하게 뭐 나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얘기해주지 않으면은 그런 상처들이 굉장히 좀 건드려지기 쉬운 환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2번 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내면 아이가 안 나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아이가 1살이 되면 내 1살을 건드려요. 5살이 되면 내 5살 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8개월 전에 싫어, 안 할래, 내가 할래, 내 거야. 이거 못 해본 사람들은 내가 싫어, 안 할래 그러면 분노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5살 때 왕이 돼보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5살 되면은 뭐 엘리베이터 버튼 탁 내가 눌러야 되는데 네,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때 왕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못 해본 사람들은 애들이 그러면은 이거 버릇 없다 이렇게 따라가죠. 그리고 아까 분노가 날라올 때도 꼭 누구한테만 분노가 나오냐면 사실은 어린 시절에 내면에게 건드려서 나온 분노인데 그 분노를 표현하는 거는 꼭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되게 위협이 됐던 사실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건 너무 좀 위험하니까 그렇죠. 네, 나가 이렇게 분노를 표현해도 나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대상은 자녀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부모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적 불행은 5대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해줬다고 생각해. 근데 그때 불행하잖아요. 그걸 행복으로 착각을 해. 그래서 뭐냐면 사실 진짜 행복이 와도 그게 너무 낯서니까 어디로 자꾸만 가냐면 불행을 선택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낯선 게 제일 두렵잖아요. 안 해봤던 거, 모르는 거. 그렇죠. 나랑 다른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두렵기 때문에 되게 바뀔 때 사실 처음에는 저항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근데 바뀌고 나면은 훨씬 편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따뜻하고 훨씬 좋은데 처음에 바뀌기 전에 너무나도 그게 무서워 보이는 때가 있어서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제가 그래도 어려워도 항상 그게 제일 쉽고 편한 길이다라고 하는 건 사랑을 선택했을 때만큼 그렇지. 모든 게 편해질 수가 그렇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숙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파충류는 다니던 길만 다닌다. 근데 그 옆에 먹이가 되게 많아요. 먹이가 많은데도
다른 길로 안 가.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 가본 길이죠. 근데 참 희한한 거야. 우리가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익숙하지 사실 사랑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거 나 안 가본 길을 선택하겠어. 난 사랑을 선택하겠어라고 하면 그 전에 믿었던 그 믿음 자체가 이게 무너져야만 또 새로운 믿음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 무너지는 시간 내에 뭐가 온다고 얘기하냐면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스카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독한 혼란이 온다. 그래서, 과도기 완전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체제를 뭐 바꾸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가 되든 뭐가 되든 그 사이에 사실 엄청난 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혼란. 국민에게 권력이 주어져도 되게 어색하니까. 그렇지. 되게 이런저런 힘든 시기를 거치는 것과 같고 뭐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할 때도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게 되게 또 기억에 남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란이 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혼란이 왔다라는 얘기는 이거 봐라. 이거 내가 낯선데 내가 믿었던 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제 제 내면의 감시자가 다 무너져야 되는. 그러니까 원래 감시자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근데 그게 무너질 때 그 되게 그 굉장한 혼란 속에서 무너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원래 본성 상태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어린 시절에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썼는데 그 방어 기제가 그 당시는 살아남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어른이 되면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방어 기제를 다 따라오는 감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겪어서 놔버리게 되면 그때는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견뎌내느냐 견뎌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멈춰서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겪어서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갈림이 있죠. 또 만약에 멈춰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때 그냥 좀 더 도움을 좀 더 받으면서 뭐 주변 가족, 친구든 믿음직한 사람이든 아니면 멘토든 아니면 뭐 전문가든 도움을 좀 혼자서 이겨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항상.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요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청하려면 사실 이제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그렇죠. 줘야 되는지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는 난 알아. 이게 안다라는 게 있거든요. 나는 수술할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엔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을 때 누구도 안 들어가거든요. 도와달라고 할 때. 근데 알코올 중독된 분들이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소서.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믿지 않고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도와달라 그런지 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요청한다는 건 한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요청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분의 마음속에서 누가 날 도와주겠어. 난 여태껏 내 경험상에서 한 번도 있잖아. 그래 도움을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준 부모도 못 도와줬는데 누가 도와주겠어.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믿음을 내려놓고 아니야. 그렇지만 먼저 간 자도 있고 아는 자도 있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미리 경험한 자도 있으니까 내가 이거 모르니까 좀 나 좀 알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되게 혼란스러운 때도 있겠죠. 뭐 어떤 요청은 인간이 뭐 들어줄 수 없는 요청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요청은 또 그 사람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구분하는 거 경계를 잘하는 거 그런 것도 혼란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요청하면 되겠구나 이런 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하는 성장한 부분. 이미 요청이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는 벌써 자기 자신을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청했다라는 그 단어, 물론 이제 요청을 할 때 뭐 그걸 그 분야에 대해서 저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사람,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어떻게 가면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길들을 잘 알거든요. 이 다음에 뭐가 올 거야. 이럴 때는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떻게 들어갈까. 이거를 미리 경험해 본 자는 알잖아요. 그러면 기다려 줄 줄도 알고 또 경계도 정해 줄 줄도 알고 또 그럴 때 또 있잖아요. 도망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감정들을 만나게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같은 의식의 상태에서 그렇게 이렇게 뭐죠? 조금 이렇게 같은 의식의 사람끼리 약간 더 그렇게 하고 모이는 경우. 맞아요. 예. 그럼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제 두려움이 진실이 되면 사랑은 거짓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요청해서 찾을 사람은 거짓으로 보이고 눈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네. 진짜로 보이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제가 되게 중요하다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본다. 내가 어떤 것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이 힘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보면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이다.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걸 알면은 우리가 뭐 거창하게 할 거 없이 본성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그렇죠. 필요한 상황들 그래서 지금 도망가더라도 내가 나를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들여다 본다면은 언젠가는 내가 그 때가 올 때 잡을 수 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니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냐면 내 주의가 바깥을 향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교육받은 게 계속 있잖아. 주의 자체가 바깥으로만 향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부 잘해라, 뭐 아니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겨야 된다, 뭐 있잖아요. 나 자신보다는 다른 거에 관심을 갖게 다른 사람이 널 어떻게 보겠니? 이렇게 계속 주의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안쪽으로 돌리는 거. 내가 이거 왜 그럴까? 내가 지금 왜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느끼고 있을까? 뭘 느낄까? 내가 지금 내 욕구는 뭔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감정은 어떤 건지, 이 감정조차도 사실은 이게 다 이게 섬세하게 분화돼야 되는데 그게 분화가 안 되니까 거기서 그것들을 이렇게 주의를 돌리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돌려버릇하고 잠깐만 해보면 그게 또 재미있죠. 되게 섬세한 부분 그게 되게 사실 중요해요. 감정도 사실 되게 섬세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최대한 안 보고 뭐가 있는지 모르면은 되게 뭉뚱그려서 굉장히 강력한 감정으로 퉁치는 경우가. 그렇지. 저는 그래서 감정이나 이런 우리 에고 같은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나라에 비유하면은 군대나 소방이나 경찰 같은 걸로. 위급하니까. 네,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야 하는. 그렇다고 해서 군대가 나라 운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건데 이것도 군대도 되게 상황도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되게 섬세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위험부터 전면 전쟁까지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게 섬세하지 않으면은 어떤 조그만 위험,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뭐 발자국 하나 남아있다 해도 뭐 전군 동원하면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 섬세함, 내가 지금 어떤 정도의 감정이 필요한가. 어떤 경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구별해야죠.